반갑습니다.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나라 고민하시느라고 잠을 설칠 분이 많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저런 자리 가서 제법 강연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목이 터지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국 상황이 너무나 암담. 우리가 목말라 외쳐도 메아리는 못된 권력은 더욱 정을 부리고 모든 상식은 무너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수만이 변수만이 창궐하는 이 물구나무선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고 9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험준한 나라꼴을 처음 봤기 때문에 수민제를 먹고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언론계에서 잔뼈 굵었던 이 몸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영감이 떠오르면 붓을 잡고 메모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성령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마다 아닙니다. 영혼이 식어버렸어요.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체질적인 생리적인 건강과 관계없습니다. 이 나라 나를 에워싸고 불러오는 그 공기, 벗들과의 대화 속에서 터져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의 맵시, 더러 노래방에 가서 구성진 노래라도 읊고 싶었던 그러한 낭만적인 요소 빛깔 다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나는 신남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어떤 누구보다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멋지게 구성진 노래 할 수 있는 자랑거리 있습니다. 그러나 맥이 풀렸습니다. 한 나라도 한 사회도 맥이 풀어지면은 그 나라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시들고 있습니다. 시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시들어지는 것을 견디내지 못하고 차라리 식어버리자 하고 체념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한 원인 가운데 많은 몫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나 모든 사람의 몫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대 독사라는 용맹스러운 별명을 가진 육군 참모총장 김진삼 장군도 계십니다. 저런 분들이 피땀 흘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 쓰러져가는, 식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녁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수민제를 먹어야만 잠을 청한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격려사를 주실 분, 여기 망백의 내일 모레 백수를 바라보는 장명순 장군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분은 개인사를 언급하는 것이 신뢰될 줄 모릅니다. 당신의 부인께서는 중증 치매 환자로 몇 년째 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일찍이 5.16 때 자기 목숨을 민족의 재단에 던졌던 분입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애국 충성을 다하는 연설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바치는 분입니다. 저런 분들이 아직도 식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주실 분 두 분을 사회자가 소개하겠습니다마는 기왕 나옴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강인덕 전 통일원 장관은 이 나라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분을 빼놓고 북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민낯을 강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도 이 연말 모임의 소중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신 이현주 국회의원님은 제가 중원삼은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많이 뜨지요. 속된 말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샛별처럼 등장한 멋진 숙녀. 저분 말씀 하나하나 어느 마디에도 험잡을 것이 없습니다. 세련되게 말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솔직하게 자기 가슴 한복판에 있는 덩어리를 고스란히 토해내는 그 열정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 보수는 희망이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 부디 건강하셔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하셔야 이 나라 그래도 쓰러지면서도 억지 부리면서도 용투임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업화 민주화의 길목을 넓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현장의 산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박물관입니다. 기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 사실 주어진 권리를 천수를 다하시고 이 나라 바로 설 때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미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웃는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웃는 그 이빨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 그 사람 희 웃는 거 보면은 몸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믿게 고운정이 미워졌습니까?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미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도 그러시죠. 소력스럽게 생긴 분 참 부상부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축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댑니까? 나라 어려울 때는 부부가 그래도 나라를 고민하는 억지 모습이라도 국민들 앞에 보여줌으로 해서 더불어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언제 숨 넘어질는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국난을 맞이해서 나라의 재앙 앞에서 희닥거리고 웃고 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을 다스리는 본산에 앉은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밑바닥 서민들의 민소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도 함께 해주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애국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올는지 내일 올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나는컨대 모두입니다. 어쩌면 오기를 바랍니다. 와서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움직이는 백성들의 몸놀림, 우람한 건축물, 홍수 같은 자동차의 물결을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긍정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또 하나의 서글픈 주문을 붙이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고 경여사를 하라고 하지만 말씀드리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로 여기에 간단히 적어왔습니다. 경여사, 존경하는 민족중흥회 간부와 애국시민단체 관계자 동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이 중차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이강의 우풍경을 하나 모으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며 나라 걱정하는 충격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의 국경 노선은 하나같이 북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비맞추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족 상견의 6.25 침략을 일으키고 민족적 반역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는 김정은을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는 문재인의 망언을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방백을 바라보는 늙은이지만 이미 5.16 혁명 때 생명을 민족중흥재단에 바친 사람입니다. 문정권은 이미 경제를 망치고 국민적 통합은 고사하고 사회 각층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 책동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는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따위의 굴욕적이며 망국적인 조치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좌파 정권의 반내국적 행위를 규탄하는 국민운동을 맹렬히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여생을 나라 바로 세우기에 매진할 것이며 언제든지 명예롭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행동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실 연사께서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님이십니다.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으며 당대 북한 문제 최고 권위자로서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현재는 경남대학교 개원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님 단상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961년에 5.16 혁명 직후에 저도 해병대 G2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2월 초에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명령을 받고 중앙정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대 부장이었던
김종필 부장님과 차장이었던 이영근 차장, 그리고 강식탁 당시의 기조실장, 제 정보국의 석정선 형님 무척 사랑을 받으면서 어른께서 집권하시던 18년 동안에 16년을 제가 북한 문제에 관한 가깝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을 북한 문제와 함께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새마을 초기에 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데, 대통령께서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가서 새마을운동본부에 가서 북한 문제에 관한 보고를 언제나 해라. 그래서 당시에 최규하 특보, 박진남 특보 같이 매주 한 번씩 수원에 내려가서 새마을운동 여러분과 북한 문제를 얘기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저도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우리 장경순 회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정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도 우리가 처한 입장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간단하게 북한 문제야 핵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한에 전개되고 있는 이쪽의 배낭 공장 문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역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제가 핵 문제에 관해서 최초의 보고를 받은 것은 1970년대 초였습니다. 제가 북한 국장을 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북에서 대남 공작 요원으로 파견되었던 김용규라는 지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혼청사에 묻혀 있습니다만은 김용규가 와서 보고를 할 때 1.1사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청와대 기습 사건 1.1 사태 직후에 김일성이가 함흥에 있는 학원 분원에 가서 여러분 동무 미제국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거 막자면 미국 반도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개발하자 라는 얘기를 했다 하는 보고를 듣고 그동안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핵이 아닌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를 만든다는 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이 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른께 보고를 드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핵 문제는 80년대 거치면서 90년대에 와서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 문제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핵 문제는 CVID 완전하고 투명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 폐기 이것을 향해서 지금 미국도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해체할 것인가? 저는 대단히 어렵겠구나. 협상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대단히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일 데려다 놓고 뭐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은 이거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1996년에 김수희가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첫 번째 한 것이 그런 지역에 강선 제강소가 있는데 그 근방을 지나갔다. 평양 시민들이 이 배낭을 메고 쌀 구하러, 식량 구하러 농촌에 나가는 걸 다 봤다. 그런데 수령께서, 김일성께서 아버지가 국가의 영도자가 되려면 그까지 경제 문제로 다뤄서 되느냐, 군사 문제 다루라고 했다. 동무들, 당신네들이 식량 부자 해결하시오. 나는 군사 문제만 하겠어. 도대체 최고의 지도자라는 놈이 300만이 굶어 죽는데 그 이상 절실한 국가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걸 외면하고 나는 군사 문제는 하겠다. 여러분, 그때 옥수수 한 톤이 $100였습니다. 100만 톤만 들어오면 북한 동포 300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1억 달러입니다. 제네바에 숨겨뒀던 돈만 해도 20-30억 달러 될 때입니다. 몽땅 다 핵에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300만의 북한 동포를 굶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것이 핵입니다. 이거 버리겠습니까? 이것이 곧 북한 정권의 유일한 지주입니다. 버팀목입니다. 지난주에 유엔에서 18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핵실험 금지 공고안이 가결됐습니다. 188나라가 참가했는데 4나라가 기권하고 183개국이 찬성했습니다. 한 나라가 거부했습니다. 한 표, 누구냐? 북한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입니다. 최근에 김정일이가 와서 뭘 얘기하면 핵을 폐기할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4.1 선언이니 9월 달에 무슨 평양 선언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만든 핵, 이거 김정일이가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레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장해왔지만은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너져서 아무리 강한 군부가 등장해도 북한 동포에게 약속할 것은 어떻게 먹일 것이냐, 어떻게 생활을 낫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일 것입니다. 3대 세습 체제가 모든 문제의 악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레짐 체제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레짐 체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역대 정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난주학년법에서 북한 심정국장도 하고 남북대화 사국장도 했습니다. 국가의 목표, 대북 전략의 기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김영삼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목표가 전부합니다. 뭘 가지고 북쪽을 때려부술 것인가? 군사적으로 안 된다면 비군사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비군사적인 방법은 심전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국회에서 방송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와 이런 싸움을 하자. 제가 1980년대부터 98년까지 18년 동안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보내는 방송을 했지만은 미 의회 방송부에서 절대로 다시 이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벌써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KBS에서 절대로 사회교육 방송 없어진
대선 나오는 민족의 소리 방송 거기서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방송 해달라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둬달라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저는 핵 문제는 제재, 압박, 해인지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문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도쿄에 갔더니 동경의 중앙공론이라는 잡지에 김기조인이라는 연세대학교 교수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우리 보수파와 소위 혁신 진보파의 통일 문제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기조인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정부의 안보실 차장으로 임명됐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통일 문제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기정 교수.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보수파는 국가 중심으로 북한을 본다. 통일 문제를 본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입장에서 통일을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는 한반도에는 민족국가가 건설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바꿔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전통성, 대한민국의 헌법 다 제로지요. 없애버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 문재인 집권에게 듣는 위안부 문제, 북한 문제, 신정권 탄생과 한일 관계의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논문을 보면서 바로 정권 수립 때 이 정권 들어오기 전에 얘기지만은 아하 이 정권의 통일 정책을 이렇겠구나. 북쪽과의 관계 급진적으로 진전시키려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난에 와서 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9월달에 평양 그에 나온 모든 문서를 읽어보십시오. 특히 군사문제 합의를 보십시오. 이제 장명회 회장님께서 나라를 걱정해서 대선배로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1972년 대통령께서 1970년에 8.2선을 발표하고 71년에 적자회담, 70여 년에 남북조정연의 국적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지만 몹시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앞에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적인 입에서 밝힙니다. 3년 전에 우리 5.16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거기서 박정희 연구회라는 유혁인 수석의 아들 유 교수가 하는 회의에서 저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초청석을 보니까 도대체 어떤 자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이런 3대 원칙을 결정했느냐. 이건 우리나라 헌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반역적인 것이다. 행동을 했다. 중앙정부에 관여했던 이 사람들을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달라 이런 편지였습니다. 저로서는 남북대화 사무국장을 저로서는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실토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6월 말에 70년 6월 말에 전국을 돌면서 난 남북 정지협력문을 비경을 하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4번 우리 전국을 하고 브리핑 듣고 6월 말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남북대화 사무국에 앉았더니 부국장이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남북 간의 대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3대 원칙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거 남북 간에 발표할 겁니다. 이거 안 되잖아. 자주가 뭐야? 미국 나가라는 소리야. 이건 안 돼. 무슨 편지를 가지고 꼴같게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건 안 돼. 평화가 온다면 순수하게 평화가 온다. 미국 나가도 되겠지. 미국 먼저 나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라고 그래? 그랬더니 부국장이 손을 말리면서 아닙니다. 이거 평화 갔다 온 겁니다. 뭘? 아니 신우국장도 모르는데 여기 어떻게 갔다 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스 편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증언하라고 그래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저는 김종필 초대 저희 부장님의 회고록을 보고 비로소 정확한 걸 알았습니다. 유락 부장의 단독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원문도 질서남북 공동성 원문도 북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북쪽이 보는 겁니다. 나는 김종필 부장님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이런 짓을 생각했습니다. 질서남북 공동성을 발표한 직후에 청와대에서 어른을 넣으시고 총리, 부총리, 유락부장, 최규하, 특보 앉아서 안보회의를 했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느닷없이 유락부장이 국가보안법 폐지합시다. 그러세요. 여러분 상상됩니까? 어른께서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나갔었습니다. 김종필 부장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논쟁을 하고 나서 김정경 비서실장이 나가서 어른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10년 내에 음악은 북쪽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보수진영에 남아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제 지금 이 정권하에서 하는 대북 정책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했습니다. 북쪽의 통일전선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동계, 언론계, 정계 할 것 없이 북쪽계와 타협하자는 주장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제가 문서 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 문서는 작년에 창작과 비평, 여러분 아십니까? 문학하는 창작과 비평. 거기에 바로 백낙청 분이 운동권의 대부라고 하죠. 이 사람의
글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거 큰일이구나. 제목이 뭔가 하니 촛불의 새 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권 수립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정권 수립 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두 개다. 여러분 헌법 두 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헌법, 우리가 쓰는 헌법과 이면에 또 하나의 헌법이 있다. 이면에 또 하나의 헌법. 그게 뭐냐? 소위 관습이라는 것이다. 문화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무슨 문화냐? 반북, 반공 문화다.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것 가지고 보수파가 큰소리 친다. 이걸 없애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적폐란 뭐냐? 앞에 이거다. 그 후에 여러분 이 정권이 뭘 했습니까? 행정부 각 기관에 적폐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무 사령관 이재수 장군일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반공, 반북 문화 없앨 것이다.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죠? 제가 평양에 때 김소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김소영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남북한의 인권 문제 어떻게 얘기하고 이산가족 만들자고 그 적시도 해당 따여가지고 되겠어? 자유왕래합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왕래 좋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니까 하는 소리가 그 자유왕래 하자면 적십자 해당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남쪽에 반공법, 국가보안법, 반공 매스컴, 반공 교육, 반공적인 사회 법률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이산가족 찾기 자유롭게 왔겠습니까? 얘기를 듣고 끝났구나. 돌아와서 어른께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각각 전술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대 하는데 변화, 전술적 변화 가지고 전략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정필 정리할게 영감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래 천천히 해 벽돌 하나 하나 안심하고 남북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초 그때부터 북쪽의 얘기는 김일성의 얘기는 안에 반공법, 국가보안법, 반공매스컴, 반공교육 이거 없애버려라. 이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백남청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적폐는 계속됩니다. 뭘로? 우리나라의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 이념, 문화, 인식 이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깐을 그만둔 다음에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에 갔습니다. 미국 갈래다가 아이돌들에서 미국 갈래다가 일본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13년 동안을 도쿄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언론계 정보하는 사람들 많은 후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갔더니 교수 한 사람이 부르카와라는 교수가 이 책을 썼다고 하면서 저에게 줬습니다. 이 제목이 뭔가 하니 북조선의 핵 자금원 근원
하버드대학 나오고 동경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에서 로스쿨 나와서 일본 외무성에서 특별히 채용해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북 제재조치위원회 일본 측 대표로 넣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역시 회기가 그 돈 벌려서 북한 놈들이 얼마나 하고 어떤 책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 대학의 기업도 기여하고 나옵니다. 애당초 저는 후루카와 교수가 나한테 일본의 기업을 얘기하더라 일본의 기업만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만 기업, 말레이시아 전부 나옵니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대단히 어렵구나. 다행히 미국이 그 하나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제재 조치 들었습니까? 최영애 또 그리고 국적의 인민방송 đoàn상 그리고 대남 뭡니까 이 당의 선전부장 세 놈을 제재 조치에 오늘 아침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영애 밖에 나오면 재판이다.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되면 미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정보기관 암만 강해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전 세계 정보기관과 협조해야 되겠구나. 지난달에 저는 11월 달부터 초에 일본 경제신문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가니까 우리 한국에 기사를 했던 스즈카 기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하고 책을 저한테 줬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미한 동맹 소멸. 한미 동맹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그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한미 군사동맹은 없어진 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김영삼 정부 지금까지의 모든 한국의 언론 정부의 발언을 전부 여기다 취합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일본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 한미 동맹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거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모든 군사시설은 다 못 봤지만은 중요한 군사시설은 제가 일본 방위성에서 안내를 해서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의 일본군이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가 아닙니다. 미군입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이 쓸 수 있는 연료 얼마나 닿습니까? 1100만 바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1100만 바렐이면 7함대가 10번 만탱크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이 일본에 있습니다. 탄약 11만 7천 톤이 있습니다. 5개 자단이 6개월 동안 작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유엔 깃발이 일본에 가면 7개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유엔 깃발이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습니다. 유엔 후방사령부가 이번에 카나다 대표가 우리 유엔 사령부의 부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제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특히 미국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정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제가 국가 공로 표선을 달고 나왔습니다만은 6개월을 겪고 전적을 하고 50년대 60년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조그만 힘이라도 전력을 다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민주주의가 됩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가장 원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경선 회장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대선배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노스웨스트 로스쿨의 석사학위로 나오셨으며 변호사에 입문하시어 2015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광명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하셨습니다. 20대에는 바른미래정당으로 국회의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선양하는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맹렬한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현주 의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여기 이제 민족중흥회에 어떤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몇 달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박정희는 천재적인 분이었다라는 이제 언론 지사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가 여러 관심이 있다고 연락을 주셔서 사실은 이제 인연은 없지만 네 저는 뭐 적극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직 40대입니다. 72년생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학번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고 운동권이 대학에서 지하로 숨어버린 그 이후에 대학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운동권들하고 아주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가?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는 때로는 여러 정치 세력의 숙주를 삼아서 기생해 오면서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해 온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많이 언쟁을 하는 중이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로펌에서 국제거래와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 쪽에서 주로 해외 여러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프랑스의 르노그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노그룹의 매니저를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SO일의 상무로 있다가 이제 정치를 입문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치를 할 때는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제가 민주당의 그 깊은 내막이나 이런 건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해하는 그 당시의 민주당은 DJ하고 좀 가까운 그런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 민주당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떻든 뭐 DJ든 YS든 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민주당 안에서 여성 인재 영입을 그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성 인재를 영입을 할 때 자기들이 좀 없는 분야 그러니까 경제인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수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 저하고 뭐 판사 출신하고 이런 사람을 했는데 그 선거를 나가서 다 패배하고
하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솔직히 저같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당시 새누리당이 정말 싫어서 저는 민주당을 갔습니다. 왜 싫었냐? 저는 그것을 지금 한국당도 반추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새누리당은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굉장히 부패한 정당이었고요. 너무 그때 그 차떼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저는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입문하기 전에 기업에 있을 때 전 이명박 대통령을 찍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정치 철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런 분, 죄송합니다만 저런 분이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그때 큰 의심을 하지 않고. 근데 그때만 해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DJ 세력들이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에 2012년인가요? 그때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패적으로 다 낙향을 했던 친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 통합을 한다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그런가 이랬는데, 그때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께서 사무총장을 맡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숙주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보면 정치 세력의 밑에 붙어가지고 꼭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조직을 확장하는 정치를 계속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내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노동계,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출신인 그런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전대협 출신들, 지금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전부 다 전대협 출신들이며 대부분.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제 또래인데 전대협이다, 한총련이다. 아니요, 저희는 2학년 때부터 동구권이 몰라 그랬기 때문에 운동권이라는 것은 저희 또래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런 그 특이한 전대협과 한총련 출신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전 그 세대 교체로 민주당에 더불어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당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의원으로 정책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동계라든가 시민운동계들이 들어와서 당내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저는 솔직히 민주당은 운동권에 의해서 접수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그 반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바로 안철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호남의 일종의 보수 세력들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운동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민주당 그 문재인 세력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을, 다른 어떤 대안을 찾다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18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선택한 게 국민의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도 사실은 이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꾸 이제 그쪽에서 자꾸 이 운동권들이 호남을 일종의 인질로 잡고 계속 정치를 자기들이 어떤 그런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그래서 유지를 하는데요. 어떻든 이제 제가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민주당 내에 운동권이 접수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거에 대해서 반대를 자기들이 막 하다가도 당내에서 그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미국하고 무역을 안 한다는 말이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하니까 뭐 ISD나 뭐 애매모호한 걸로 살짝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러니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타협하는 것들이 보이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굉장히 노골화되기 시작한 게 저는 문재인 당대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있을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세월호 때 저는
합의를 저렇게 추운 데서 밖에서 생각하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생업으로 복귀를 하게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미진한 게 있으면 계속 후속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주면, 그렇게 밖에서는 잔인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문재인 대표께서 그때 이제 당대표 되기 전인지 전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갑자기 합의하는 날 그 주저앉으셔서 광화문인가 어디 그 농성하는데 단식한다고 갑자기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합의를 할 수 있게 돼버린,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단식 시작한 게 합의를 방해하려고 단식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대표가 되면서 당내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과서 논쟁에서 뭐 저는 사실은 국정교과서라는 방식은 정말 사실은 어리석은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국정을 한다고 그러면 왜 국가가 그런 것까지 간섭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떤 검인정을 통해서도 지도와 여러 가지 어떤 상정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논쟁을 하는데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들이 말하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가 대한민국 건국의 인식이 제가 하고 있던 상식하고 너무나 다르다. 이제 저는 느꼈죠. 왜냐하면 솔직히 다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남한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크게 적으로 물론 서로 간에 약간의 서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건 다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6.25 때 꼬맹이였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제가 들어보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진으로 보더라도 5, 60대, 40년대, 50년대 이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빈곤했습니까? 사실 지금의 캄보디아나 저기 그 필리핀 중에서도 저기 정말 못 사는 서민들 사는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쨌든 그 전에 일제시대는 훨씬 더 못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고, 또 어쨌든 간에 물론 요즘에도 여러 가지 정부에 불만도 많고 언론은 장악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래도 물론 억압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는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해서 그 운동권들이 교과서 논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잘못됐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니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가 물론 통일되게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 당시 현실은 우리가 보면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속에서 만약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민족이 통일돼야 되니까 공산주의라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정말 천만 다행이다. 아유 미국이 그래도 남한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저는 미국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시장경제 국가에 살고 얼마나 다행인데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좀 미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아주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지만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저는 인권을 중시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동의를 해요.
인권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이 중요하고 북한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북한의 인권이야말로 저렇게 그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이 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우리 이번에 미국인이긴 하지만 오토 원비어가 그 정말 비참하게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세계 인권 대회인가 가가지고 인권 얘기를 한참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세계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제가 대변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불편했는데,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비판하면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민의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잘 살게 하는 게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럼 북한을 잘 살게 한다는 건 아니 준다 이다 얘기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째서 저 정권의 인권 포갑에 대해서 하지 않는가, 비겁하든 패거리든가 둘 중에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사드 배치에서 의원들이 중국을 가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때 이제 당내에서 그 의총에서 우리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 인적인 그렇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중국에 가서 거의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짓을 하고 온다는 것은 엄청난 짓을 한 거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소수였지만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그 호남의 보수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나가면 수도권도 성향의 의원들이 우리도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래서 당이 흔들리고 지지율이 10몇 프로까지 18%까지인가 추락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대표를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모시고 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당을 변화시키겠다 이러면서 우리 보고 다 참고 좀 있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의 의원들이 탈당을 앞두고 있다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김종인 대표까지도 아주 비참하게 팽시키고 짓밟는 걸 보면서,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당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면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선 때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고, 이 정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정부가 국민 여러분을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거다라고 내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대선 때. 근데 내가 절대 내가 국민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저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선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뽑아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 입이 10개라도 절대 말 못하겠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내가 단 하루를 정치를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탈당하는 이유다. 그렇게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탈당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근데 사실은 제가 탈당할 때보다,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탈당 정말 잘했다. 그때 탈당 안 했으면 나는 지금쯤 저 안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으면서 비주류 제가 간사를 하면서, 탈당하기 전에도 제가 민주당 안에 반문의 그 기수로 이렇게 꼽히면서 그 문바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당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이 당하면서 그 안에서 싸우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미 대통령을 그렇게 도와서 만들어 놓고 나면 제가 그 책임을 갖다 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탈당을 그때라도 한 게 너무나 잘했다라고 한편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무능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저는 요즘에 어떤 불길한 생각을 갖냐면요. 우리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정말 열심히 너무나 고생하셔서 여기 많이 계신 어르신들도 그러시지만 여러분께서 안 먹고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피땀에 의해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제 아들은 저도 이제 어린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보다 자신들보다 우리를 훨씬 잘 살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못 살아야 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고 이 국가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 같은 형태로 요즘에 제가 하는데 제가 최저임금을 작년부터 발의를 했다가 주노총이 우리 사무실 앞에 와서 시위하면서 이현주 물러나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거지 이렇게 가서는 아무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저는 내년이 너무나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2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52시간이나 최저임금이나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저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주는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 조금 올려주라고 하는 거 하고요. 나는 줄 수가 없는데 네가 망하든가 말든가 국가가 명령하면 줘라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후자를 행하고 있는데 이거 국가가 명령해서 임금을 무리하게 올려주라고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입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2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일하고 싶다. 내 사정이 있다. 나는 더 일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 좀 밤을 새고 내일 아침에 좀 쉬고 싶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내가 생각할 때 52시간이 가장 삶의 질이 좋은 시간이야. 너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독재지요. 그래서 아주 웃기는 짓입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독재로 회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냐. 경제 구성원들을 마치 부속품 다루듯이 하는데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이라는 게 바로 국민이거든요.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혹시 울산 같은 데 가보시면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울산이라는 곳이. 거기에 자동차부터 해서 중화학공업. 그런데요. 지금 울산 가면 그냥 아주 쌩합니다. 쌩해요. 이건 뭔가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왜 하게 됐고 왜 그분의 그분의 어떤 훌륭한 점에 대해서 제가 극찬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면 중화공업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다 언제 생긴 거냐 보니까 70년대 다 시작한 거예요. 70년대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배짱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배 만들자, 우리 자동차 만들자, 우리 이런 거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주영이나 이병철 훌륭한 기업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기업인들을 독려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거는 정치 지도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과거에 지나간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뭐 쿠데타 했다 어쨌다 말하는데 다 좋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상당 부분이 그분이 막 시작하신 거고, 그분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이 전부 다 혁신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나라에서 우린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게 된 거다.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역사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고속도로를 까는데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정말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밀어붙여서 깔았잖아요. 그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 먹어가면서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 결과는 나중에 후대에 나오는 거고 살아생전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욕 먹어가면서 안 하고 말지. 그죠? 지금 같으면 표 구걸해야 되고 욕 먹는 짓 하기 싫고, 그저 이익단체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표 하나 받는 게 급급한 게 지금의 정치권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욕을 먹어가면서 밀어붙인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야, 이분은 진짜 천재였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땠을까, 그 당시에 그걸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은, 저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말 애국심에 가득 차 있었을 거고 아마 열정에 가득 차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그저 어디 줄 서가지고 승진하는데 정신이 없고요. 내가 또 뭐 어디 잘못해갖고 괜히 적폐로 몰려가지고 감옥 갈까봐 눈치 보느라고 눈알 굴러가는 게 다 보여요. 응? 그러는 지경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뭐가 되겠냐 도대체.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산업이 저는 3단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이 되면서 뭐가 있냐면,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뭘 했는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를 또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다 쇠퇴해 가지만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거 이제 끝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아.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만들지도 않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국가 관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지경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박정희 천재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제가 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이 80년대 학번들이 그냥 줄 서서 취직되더라. 그냥 줄 서서 좋은데 다 취직되더라. 그래서 너무 잘 나가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데모만 하더니, 그 사람들이 데모해서 물러나라고 외쳤던 그 부모님 세대의 그들의 피땀의 결과물을 지들이 다 해먹더라.
지들이 다 해먹고 그냥 줄 서서 취직하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회사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도 죽으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쟁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 밑에 세대는 더하고 그런데 도대체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다. 그들은 권력을 탐하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고 그들이 어떤 과실을 부모 세대로부터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조차 없다. 정말 이 운동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제발 물러나 달라. 우리가 하겠다. 너희들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너무나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냥 경제가 무능한 수준이 아니고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더 심각한 걱정입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냐? 이들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자기 책에서 쓴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서 자가보유자, 자기가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보 정치 세력들한테는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작은 집이라도 자기 집을 마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출세라든 성공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범위에서 그래도 열심히 채우면서 자기 가족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게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자기들 정치적 자살행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라를 자꾸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꾸 내 집 마련 못하게 만들고 자꾸 시장을 갖다 교란시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요.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하는 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국민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이 세력은 권력을 더 이상 잡지 않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중산층을 몰락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만한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냥 차라리 나한테 복지로 해가지고 돈이나 좀 줘. 나는 그거라도 먹고 살겠어. 더 이상은 뭐 노래 싫고 이제 포기했어. 이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장기 집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이 노력하고 용을 쓰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남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좌파 정부들이 계속 집권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떠나고 기업들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전부 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좌파들이 계속 잡아서 남아있는 국부라도 다 떨어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미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결국에는 그렇게 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다가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통일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남북군사합의서 제가 그 무효화에 대한 법률을 내겠다라고 하고 지금 도장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합의서를 비핵화도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이 합의서에 사인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는 비핵화한다고 난리치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대화해라 라고 했더니 지금은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만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지금 퍼준다고 하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퍼줄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하고 진짜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북이 그 사람들의 어떤 관점, 무엇이 기준인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민주노총이 이석기 해방 집회, 석방 집회에 나와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설까지 합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민주노총이 처음에는 지들밖에 모르는 기득권 세력이고 이익집단인가 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유성겹 막 패는 거 보니까 이건 조폭 집단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이제는 이석기 석방 집회까지 나가서 마이크 드는 걸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정치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사실상 이 정부하고 공동정부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어쩌면 북한하고 통일 전선 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나 무섭고요. 그런데 권력은 저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은요. 국군 통수권자는 저기 문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한을 뺏긴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꼭 그런 건 아니. 그 우리가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계속가면서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최소한 당장 대통령을 바꿀 수가 없다면 국회라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회라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저 대통령이 지멋대로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국가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당들이 서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또 한국당 제1야당 안에서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긍정하고 체제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세력, 그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고 호남이든 영남이든 전부 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체제 협하고 부정하는 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크게 싸워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야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다고 또 될 일은 아니에요. 표를 얻어야 되거든. 지금 어쨌든 여론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론조사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안에도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40% 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문제냐 도대체. 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가서 특강을 해보면 20대들이 일자리 맞는다더니 이게 뭐야? 응? 경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리고 무슨 나가가지고 난민들이나 잔뜩 받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데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경을 막 열고 외국인들 막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불법 체류자가 35만 명이나 되는데 완전히 호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이 정부는 그것을 박수치면서 자기들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양구군인 사망사건이나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문준영 사건을 보면서 뭔가 성령이 있는 것 같고 언론을 막 장악하는 것 같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수라고 소위 이제 그동안 이거 보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괜히 거기 자기가 끼면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문화가
너무 좀 고리타분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 같고 그런데 이제 저쪽 좌파를 보니까 뭐 가수들도 있고 막 띵까띵까 하면서 뭐 여기가 더 멋진 것 같거든요. 여기가 더 이렇게 저 정치인들도 더 팔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여기는 보면 되게 권위적이고 정치인들도 현장에 지금 자영업자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어나는데 현장에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은 와서 뭐라 하면서 현장에 막 부대끼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응? 그러면 여기 민주당 의원들 오면 열받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근데 왜 한국당이나 이 우파 정당에 표줄 준비가 돼 있는데 이자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민생에 관심이 없고 저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덕적 우월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내가 저는 다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은 절대 나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데 지들고 챙기고 있어? 이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덕적 우월성이 투철하고 문화가 젊은이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제나 이런 면에서도 능력이 있고 이게 요구사항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철학이 투철하고 아니 우파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보수가 뭔지도 잘 몰라. 그리고 자기들이 설명은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반대하고 52시간 반대하지만 민주당 정책이니까 반대하는 것 같고 그것이 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왜 헌법 가치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지만 그래도 그때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문제 제기를 여당이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쌓여서 불신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불신과 이런 어떤 선입견들을 깨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 변화하고 있다. 이걸 보여야 됩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고민하고 또 어쨌든 간에 저도 이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선거에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가 또 역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제가 연세대 좀 많으셔서 이제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 혹시 또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말씀하시고 퍼날라 주시고 또 본인 한 분 한 분이 이 싸움을 해나가는 전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